인공지능에는 규모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퓨팅 파워를 더 많이 넣을수록, 학습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수록, 매개 변수를 크게 잡을수록 인공지능의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는 것인데요. 먼저 이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AI의 성능을 늘린 대표 주자는 메타입니다. 메타의 라마3는 15조 개의 토큰을 학습해서 어마어마한 학습량을 자랑합니다. 반면에 챗 GPT는 3천억 개의 토큰과 5조 개의 문서로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마3의 학습 데이터 양이 거의 50배나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MS의 파이3는 4조 8천억 개의 토큰을 사용하여 라마3의 3분의 1 수준의 학습을 진행했고요. 이때 학습 과정에서 교과서와 같은 양질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했기 때문에 AI의 성능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살펴본 라마3 같은 경우에는 이 학습 데이터의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을 강조를 했다면 이 파이3는 질적인 측면을 강조를 한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친숙한 오픈 AI의 챗 GPT는 1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챗 GPT는 학습 데이터의 양보다는 상대적으로 큰 매개 변수를 가진 모델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개 변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사진을 15만 장 주고 이 15만 장의 사진들 간 차이점을 네가 다 잡아내라 하는 셈이지요. 잡아낸 특징들이 1000만 개일 수도 있고 1억 개일 수도 있겠지요. 특징들 하나하나에 대해 얼마나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매긴 가중치를 매개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곤 어떤 특징들에 몇 점을 줬을 때 고양이를 가장 잘 가려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돌려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1000만 개, 1억 개의 특징들에 대해 가장 적절한 매개 변수 값을 찾을 때까지 계속 바꿔가면서 돌려보는 겁니다. 이 고양이랑 개랑 비교해서 보면 고양이는 주둥이가 짧죠. 또한 코 옆에 비교적 긴 털들이 있습니다. 또 눈은 보통 세로 동공일 때가 많고요. 귀는 또 처져 있지 않고 세워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특징이 고양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값들은 고양이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특징들은 높은 가중치가 부여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인공지능이 맞히기는 기가 막히게 잘 맞히는데 왜 잘 맞히는지를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설명을 하려면 1천만 개, 1억 개의 매개 변수를 다 열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왜 이 매개 변수에는 0.000023을 주고 저 매개 변수에는 0.00000001을 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인간의 자연 수명으로는 죽을 때까지 1억 개의 매개 변수를 열기도 바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화된 표현이죠. 인공지능이 블랙박스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챗 GPT는 1조 8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 비선형 변환이 반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보기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거대 언어 모델들은 무엇을 학습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챗 GPT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쓴다고 했지요. 챗 GPT는 5조 개의 문서로 학습해 잠재적 패턴을 찾아낸 다음 그 패턴을 이용해 주어진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찾습니다. 말하자면 챗 GPT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답하는 것을 배운 게 아닙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을 써서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도록 학습을 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그럴듯한 말이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주어진 문장을 보고 다음 단어가 뭐가 올지를 확률적으로 예측합니다. 5조 개의 문서로 학습한 다음 그것을 근거로 주어진 문장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배치될지 예측하지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텐션이라는 모델을 사용합니다. 어텐션 모델은 주어진 문장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알아채지요. 앞에 문장에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올 단어를 무작위로 예측할 때보다 훨씬 높은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확률이라는 말이 눈에 띄고요. 어텐션이라는 모델에서는 중요한 키워드를 뽑는 기능을 갖춤으로써 다음에 올 단어를 좀 더 높은 확률로 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어텐션 모델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책에서 들고 있는 예를 들어 설명을 하자면 나는 오늘 학교에서 축구를 했어요 라는 문장에서 이 축구는 학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반면에 이 오늘은 축구와 큰 관련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축구와 학교 사이의 어텐션 점수는 높고 오늘과 축구 사이의 어텐션 점수는
수는 낮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쌍에 대해서 어텐션 값을 계산하면 가장 키워드가 되는 단어를 그 문장 중에서는 산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은 인간이 만든 거의 모든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이러한 챗 GPT랑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게 잘 들어맞으면 인류 최고의 지성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와, 이게 결국에는 귀납과 확률에 기반하기 때문에 원리적인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답변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순수하게 감탄할 때가 있고요. 하지만 어느 때 보면 확실히 이것은 확률 기반이라 데이터나 문서가 많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챗GPT 덕분에 너무 편해진 측면도 있고 또한 이 기술이 대단하다라고 느끼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다라는 점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하냐고 했을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역시 몸입니다. 이 몸이 없으니까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고 세계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 제대로 된 세계 모델을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론 능력입니다. 특히 앱덕션, 귀추입니다. 계산주의 마음 이론은 귀추를 다룰 수 없다고 주장하는 제리 포더의 마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예전에 잠깐 살펴본 바가 있는데 좀 어려운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얼마 전에 살펴본 The Myth of Artificial Intelligence는 좀 더 대중적인 책인데 아쉽게도 영문판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기본적으로 하향식 인지를 한다고 주장하는 예측 코딩도 귀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이 예측 코딩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영국의 인지철학자인 앤디 클락의 The Experience Machine이라는 책입니다. 이 역시 매우 좋은 책인데 영문판만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측 코딩적 관점의 신경과학 책은 아닐세스의 내가 된다는 것, 리사 펠드먼 베럿의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김주환 교수님의 내면 소통, 그리고 조지 프루드의 책들을 참조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으로 돌아가면요, 이 거대 언어 모델의 한계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과 대안적인 노력들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공지능에는 몸이 필요하다는 주장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제대로 지능이 되기 위해서는 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AI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세계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관한 모델은 외부 세계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다는 것에 관한 지각을 말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그러자면 환경과 실제로 상호작용을 하며 세계를 인지할 몸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들은 수십조 개의 토큰을 학습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본 것, 남이 들은 것, 남이 쓴 것을 읽고 보고 듣고 학습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세계에 관한 모델을 가질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얀 루쿤, 페이페이리 정도가 되겠습니다. 얀 루크는 몸을 가진 인공지능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순수한 텍스트의 식단으로 자라는 대신 그들은 센서와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훈련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세계 모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방의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밀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험을 통해 배움으로써 최종 상태가 예측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기계는 다양한 작업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계획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얀 르쿠는 인지적 도전의 4가지 핵심을 다음과 같이 뽑은 바 있습니다. 추론, 계획, 지속적인 기억, 그리고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계획이라는 것은 인과 추론의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크게 보면 추론, 몸, 그리고 지속적인 기억력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대 언어 모델이 인간의 언어 능력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는 것이지만요. 예를 들면 이제 촘스키 같은 경우가 그런 의견을 표하죠. 그리고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 능력 자체도 인간이 가진 모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더 많은 능력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각자 모듈화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 인간에게는 언어 이상의 무언가가 더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MIT의 인지과학자 안나 이바노바와 카일 마흐월드의 주장입니다. 수십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스캔한 결과 언어의 종류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특정 뉴런 네트워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를 이해하거나 산출하는 능력이 상실된 실어증 환자 중 상당수는 여전히 산술 및 기타 비언어적 정신 작업에는 능숙합니다.
이 두 가지 증거를 종합하면 언어만으로는 사고의 매개체가 아니며 언어가 오히려 메신저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들은 언어의 형식적 역량과 기능적 역량을 구분합니다. 주어진 언어의 규칙과 패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는 것이 형식적 언어 능력이라면 실제 세계에서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인지 능력을 기능적 언어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인간의 형식적 역량은 특수한 언어 처리 메커니즘에 의존하는 반면 기능적 역량은 형식적 추론, 세계 지식, 상황 모델링, 사회적 인지 등 인간의 사고를 구성하는 여러 언어 외적 역량을 활용한다는 사실을 인지신경과학의 증거를 바탕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AI의 능력, 인지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의 내용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공지능 개발과 이 윤리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많은 학자들 그리고 많은 기업인들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설립 초기부터 컴퓨팅 자원의 20%를 윤리적 개발에 할당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의 자원을 오로지 제품 개발에만 올인해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오픈 AI에서 영리 목적이 아니라 좀 더 윤리성을 고려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따로 차린 회사가 바로 클로드를 만든 엔스로픽이다 라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GPT-4부터는 태도를 돌변한 것 같습니다. API 빼고는 모델, 데이터, 훈련 방법 등 모든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죠. 체계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인공 일반지능이 만약에 고장나면 무엇인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정 회사가 이런 AI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픈 AI는 사실상 클로즈드 AI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픈 AI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태도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윤리팀을 해고했다는 테크크런치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팀원들은 인터뷰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사보다 먼저 AI 제품을 출시하는데 더 집중하고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사고에 덜 신경을 써서 자신들이 해고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신들의 검색 서비스인 빙에 GPT-4를 붙였는데 구글 검색에서 시장 점유율의 1%를 빼앗을 때마다 연간 2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를 연구하던 팀릿 게브르를 해고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그가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확률적 앵무새의 위험에 대하여 언어 모델은 너무 커져도 좋을까? 이고 여기서 거론한 4가지 위험성 중에 하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어떤 왜곡된 내용과 편견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학습 과정에서 거대 언어 모델은 필연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온라인에서 언어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와 민족의 언어와 규범을 포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런 거대 언어 모델들이 생성한 답들은 가장 부유한 국가와 커뮤니티의 관행을 반영하여 동질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는 랭던 위너의 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깊이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트렌디한 것들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와 사업에 관련해서는 트렌드 코리아 관련된 책들 매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장사와 사업의 관점에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정학이나 국제정세에 관련된 책들도 가끔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AI 관련된 분야에서 또 여러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 책을 살펴봤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트렌디한 것들도 공부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깊이 공부를 좀 해야겠다. 근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의 방향은 인지과학, 신경과학, 생물학, 그리고 기술 철학이 되겠습니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서 원리적인 문제들, 자연과 이 세계와 우리 몸에 내재한 원리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 철학, 에너지, 기후 문제, 이런 관련된 책들 많이 다루지는 못했는데요. 이런 분야들을 앞으로 가장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항상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상 다루지 못하고는 있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강의 이 책에서도 뒷부분에서는 윤리적인 부분들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우리의 기술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민들 역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공부의 끝은 결국에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강의 2025 박태웅님의 책을 소개를 드렸고요. 워낙에 잘 알려진 책이라 부분적으로만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담겨있는 책이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